작은 서점. 삶은 어디로 간 걸까? 매일 거울을 보며 똑같은 질문을 건네보지만 답은 언제나 소나기를 스르르 빠져나간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를 응시하는 낯선 이의 얼굴일 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장편소설 수평선 너머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를 이어 광부가 될 운명이었던 16살 소년이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데요. 자, 편집자의 방, 오늘은 여름에 읽어보면 좋을 소설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오늘은 다산북스의 김보람 편집자 그리고 한겨레 출판의 김준서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김준서 편집자님의 그 국제도서전에서의 활약을 건너 소문으로 들었어요. 아, 네. 얼굴이 좀 이렇게 야위신 것 같아요. 너무 네. 그때 에너지를 쏟아부으셨나 그렇죠. 봐요. 네. 동료들이랑 5일 동안 네. 열심히 책을 소개하고 팔다 왔습니다. 맹활약을 하셨다는. 맞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그 넓은 그 공간에서 김준서 편집자님 목소리만 들렸다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런 분들 같아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내 일이다. 뭔가 너무너무 좋다 할 때 그 뿜어내는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좀 그렇게 좀 뿜어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뭐죠? 여름이었다. 여름이었다. 네, 주제가 여름입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저는 사계절 중에서 확실히 여름이 가장 독서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또 책도 제일 많이 팔린다면서요. 좀 여건이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 좀 힘드니까 시원한 실내에서 네. 시원한 음료 한잔하면서 책을 보면 딱 좋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름이었다. 자, 두 분이 어떤 책을 골라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먼저 김보람 편집자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골라온 책은 그 마스이에 마사시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장편 소설을 골라왔습니다. 아, 그냥 아예 책에 여름이 딱 있군요. 네. 왜 골라오셨죠?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인생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라서 네. 어떤 휴가철에 가면 항상 휴가를 갔을 때 이 책을 한 번씩 더 읽기도 하고 네. 사실 표지만 봐도 그 녹음이 짙은 이제 그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이라서 오늘 되게 기쁜 마음으로 골라왔습니다. 네. 뭐 몇 번씩 읽었던 책인 거예요? 그럼? 네네네 맞아요. 아니 여름이면 찾아 읽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하다고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자, 그럼 책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는 닫지 마시고 네, 예, 귀는 눈만 활짝 예, 열어주세요. 눈만 잠깐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표고 1000m가 넘는 고요한 숲속의 어느 여름 별장입니다. 인적은 드물고 밤이 되면 하늘은 별로 가득히 붐비죠. 실내는 어둡고 가라앉은 나무 냄새가 나요. 사각사각 연필 깎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유리창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숨을 들이쉬면 안개 냄새가 훅 끼쳐오죠. 근데 숲이 너무 짙어서 안개에도 색깔이 있다면 하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 소설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바로 이 여름 별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름 별장의 어떤 네. 그 지금 풍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이 소설 안에서 그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무라이 슌스케가 이끄는 설계사무소에는 네. 조금 특별한 전통이 있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모두 도쿄를 떠나서 이 별장에서 합숙을 하죠. 그 여름에 그 몇 년 동안 이 사무소에서는 신입을 뽑지 않았는데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청년을 채용합니다. 그 대형 프로젝트인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경쟁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원래는 이 사무소가 규모가 너무 큰 일이나 어떤 경합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신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최고의 건축을 향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 청년이거든요. 네. 건축학과 졸업생. 그 친구가 그 무라이 슌스케라는 거장 건축가와 선배들 곁에서 건축을 배우고 또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작가가 건축 전공자인가요? 그쵸. 근데 이 책이 되게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있어서 아마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작가는 그 58년생 도쿄 출신의 일본 출판계를 대표하는 베테랑 편집자였다고 합니다. 아, 출판계의 편집자예요. 네. 그 이제 와세다 대학을 재학할 때 처음 쓴 소설이 신인상 가작에 입선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작품을 계속 쓰지 못하고 그 신초사에 입사해서 편집사 생활을 시작했고 무려 한 28년 동안 편집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8년 편집자. 네. 정말 베테랑 편집자였겠군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는 근데 소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51세 때 다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이 소설을 써서 요미우리 문학상을 수상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늦깎이 거물 신인이 나타난 건데요. 네. 근데 이 작가가 건축에는 늘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쓸 때도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딱 하나였대요. 네. 건축가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쓰겠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작가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정말 싫어해서 네. 유일하게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었던 공간이 도서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왜 국립현대도서관 설계 공모를 하는지가 바로 이해가 됐죠. 뭔가 본인이 많이 투영된 그런 소설이군요. 근데 편집자 출신이 쓴 소설이다. 우리 김보람 편집자님, 김준선 편집자님, 이 편집자들 그 시선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셨겠네요. 어땠어요? 근데 저는 편집자 출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처음에 읽었는데 너무나 문장이 아름다워서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처음 읽기도 했고. 네. 아니 편집자가 쓰면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편집자 출신이라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어떤 단서들이 좀 있었어요. 티가 좀 나요? 티가 나진 않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아름다웠을까를 추측해 보면 네. 작가들의 맞아요. 문장을 고치다 네, 이걸 얻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도 펜을 들면 소설가 못지않은 아름다운 문장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안 될 것 같아요. 손끝에 지금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직전 아니에요, 지금? 두 분? 전 아닙니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좀 책 얘기로 들어가 보면요. 작가의 이력을 좀 이렇게 또 알고 나서 작품을 읽으면 좀 굉장히 또 흥미롭게 다가갈 것 같은데, 소설 속에 좀 대조적인 두 거장, 주인공의 스승인
무라이와 또 경쟁 건축가 후나야마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이 두 인물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쓰여진 캐릭터인가요? 네, 맞아요. 그 일단 이 건축사무소의 그 무라이 선생님은 그 일본 현대 건축의 거장인 요시무라 준조를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님 말씀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실존 인물을 아주 그대로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좀 모델로 삼았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소설의 그 여름 별장이 네. 이 요시무라 준조가 가루이자와에 지은 숲속의 집을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죠. 네. 근데 굉장히 울창한 숲에 있고 생각보다 더 소박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반면에 이 소설 속에서 그 무라이 선생님과 정반대 스타일로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라이벌 후나야마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 건축가인 단계 겐조를 모델로 삼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분은 그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이나 요요기 국립경기장 같은 어떤 국가적 프로젝트나 대형 공공건축을 이끌었던 건축가예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더 좋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스타일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일본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항상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일본 건축에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데 왜 네. 우리도 뭐 제주도 여행 가고 이러면 이 건물 와 진짜 멋있다 하면 뭐 안도 다다오 건물이야. 맞아요. 이타미 준코야. 뭐 이타미 준은 제일 교포긴 하지만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좀 일본 건축가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소설이 되겠군요. 맞아요. 그게 또 네.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무라이와 후나야마 이 두 쟁쟁한 지금 인물이 지금 나오는데 혹시 뭐 더 김보람 편집자님은 더 마음이 가는 인물이 있어요? 네. 뭐 취향이 좀 있으세요? 네네. 제가 이 소설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 안에서 그 무라이 선생의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 꾸준히 읽히고 사랑받는 데는 이 무라이라는 인물의 성정이나 어떤 삶을 대하는 철학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과는 좀 정반대로 역행하는 사람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이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건축가가 만든 것에는 크고 윤기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 듯한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건축은 들리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할 정도의 소리랄까? 작은 소리를 감싸는 작은 것이라고 할까? 라는 문장이 나와요. 네. 저는 이게 이 무라이 선생을 되게 잘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즘 시대에는 되게 모두가 좀 공작새처럼 자신을 좀 뽐내고 과시하기 바쁜 시대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네.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좀 드러내기보다는 좀 소박하고 오히려 건축가로서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삶을 더 생각하는 게 되게 사려 깊은 장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서 역설적으로 그 깊이와 어떤 네. 진정성이 전해지는 그 강단이 저한테는 되게 큰 가르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건축가의 또 철학에 또 이렇게 빠지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이거 우리 일본 소설들 보면요. 그 은근히 한 분야에 좀 천착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저희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뭐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일본 작가들의 좀 특징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그쵸?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 미우라 시온의 배를 네. 엮다도 사전을 편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온다리쿠의 꿀벌과 천둥도 피아니스트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진짜 일본 소설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 분야의 정통에서 그걸 소설로 풀어낸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추세들도 사실 뭐 우리 작가들도 좀 요즘 많이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일본이 좀 유독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죠. 네. 역시 장인 정신. 그러니까요. 네, 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뭔가 육수를 오랫동안 뿜어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막 건축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난 건축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소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나요? 네네네. 이 소설은 건축의 조예가 깊지 않은 독자도
아주 재밌게 잘 읽을 수 있는 소설이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한편의 건축 다큐를 감상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은 작가가 되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들과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세밀하게 묘사를 잘 하고 읽다 보면은 내가 좀 그 공간에 서 있는 듯한 현장감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약간 지적 충만감도 선사를 한다, 이 책은.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어떤 출판사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때 주실 때 여기 나오는 건축사무소 같은 출판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읽고 나서 그 의미를 비로소 이해를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이 소설이 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일 자체가 저는 출판과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이 출판과 닮아있다. 네네. 흥미로운 예, 얘긴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도 어떤 세계를 하나를 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설도 그렇고 출판도 그렇고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고 이 소설에 나오는 모든 문장들에서 건축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삶으로 바꿔도 전혀 무방하다고 느낄 만큼 저는 공감되는 문장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면은 무라이 선생이 주인공한테 설계는 혼자 할 수 없다. 신뢰가 없으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사실 건축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일에 대한 책으로도 읽었던 것 같아요. 아, 동의하세요? 건축이라는 일이 좀 출판과도 닮아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게 좀 느껴지셨나요? 김준서 편집자님도. 네.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 건축이랑 좀 흡사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그러니까 그냥 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종이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책의 형태도 네, 이렇게 짓고 이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종이도 이 질에 민감하게 어떤 종이를 쓸까 그 네네.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죠.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책 내용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네. 종이 소재를 맞습니다. 바꿔요. 네네. 이렇게 예민하게들 책을 만드시는 분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저는 요즘 이북을 많이 보는데 직접 사서 그걸 느껴야 이게 작가와 편집자님들의 어떤 노고와 숨결을. 철학과 숨결 이걸 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 소설 안에서는 계속 그 이제 좋은 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분은 편집자님이시니까 좋은 책, 좋은 출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좋다. 네. 어렵지만 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좀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도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좋은 책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생애 주기마다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 생애 있고 주기마다. 두 번째는 독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준서 편집자. 저는 좀 심플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서 자랐는데 그 시장 상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읽어도 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뭐 저희 부모님이 읽어도 어렵지 않게 읽는다거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대중적이고 그렇죠. 네, 뭔가 네. 너무 현학적이지 네, 않더라도 맞습니다. 건축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화려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또 책 속에 한없이 결곡한 문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결곡하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나 좋은 단어더라고요. 아름다운. 네, 빈틈없다. 뭐 네. 이런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뭔가 좀 그 어떤 완결성이 보이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김보람 편집자님께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들 그중에 뭐 하나 좀 읽어주시죠. 네. 네네. 무라이 선생님이 그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는 건축을 이제 추구하시고 어떤 소박한 건축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선생님의 내면은, 그 무라이 선생의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한 철학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낭독할 문장들이 그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그 어떤 깊이랑 내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문장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남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 때 건축가로서의 신념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는 평상시 어떻게 해왔느냐의 연장선상에 있어. 여차하면 저력을 발휘할 생각으로 있어도 평상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편집자인 저를 좀 되돌아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 결국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걸 고민했는지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매일매일 나를 좀 채워가고 네. 좋은 책, 그래야지 좋은 책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읽으면서 딱 한 곡이 떠올랐는데요. 네.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잔나비의 잭 케루악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어떤 청춘의 불안정함 같달까?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이 소설의 주인공이 생각나기도 했고, 이 노래를 그 양희은 선생님이랑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 무라이와 그 주인공의 관계가 뭔가 잔나비님과 양희은 선생님의 관계 같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네.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어떤 여름 별장이 생각나는 노래라 추천을 합니다. 네. 이 책도 사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막 추억과 사색이 느껴지는데, 네. 이 노래도 좀 그런 의미에서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잔나비와 양희은 선생님이 함께한 잭 케루악? 네, 이 책,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잭 케루악, 잔나비와 양희은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김보람, 김준섭 두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여름이었다. 네, 여름이란 주제로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는데요. 김준섭 편집자님 어떤 책 읽어야 될까요? 여름에는요. 아, 네. 제가 네. 소개할 책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장편 소설 수평선 너머입니다. 수평선 너머를 쓴 벤자민 마이어스. 사실 우리한테 막 익숙하고 유명한 작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네. 국내에서 처음 번역 출간되는 작가고 사실 저도 처음 읽은 작가예요. 아, 그래요? 네네. 네,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무게감을 가진 작가라고 합니다. 네, 역사 소설계의 부커상이라 불리는 월터 스콧상, 그리고 소설의 장르적 한계를 넓힌 작품에 주는 골드 스미스상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영국 왕립문학회 펠로우로도 선출이 됐는데 놀랍게도 가즈오 이식으로 이언 맥큐언, 줄리언 반스랑 나란히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네. 수평선 너머는 해리포터 영화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네. 벨라트릭스 역을 맡았던 헬레나 보넴 카터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까지 이제 뭔가 제작이 이어진다는 얘기는 책으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재밌다는 거죠. 네, 또 무조건 일단. 재밌다는 거죠. 재밌어요, 김보람 편집자님? 네, 정말 너무 재밌죠. 또 이제 뭐 이렇게 영화로 준비돼 있으면 나중에 또 영화로 보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소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1946년입니다. 네, 전쟁이 막 끝난 잉글랜드 북부 탄광촌이 배경인데요. 네. 16살 소년 로버트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광부였고 당연히 그 뒤를 이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졸업을 앞둔 마지막 여름, 소년은 배낭 하나를 메고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석탄이 더 나쁘게는 전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다른 세상을 한 번이라도 보아야 했다라고 말하면서요. 네. 그렇게 며칠을 걷다가 요크셔 해안가의 초원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죠. 네. 로버트는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때 오두막 안에서 한 여성이 나오더니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차 한잔 할래? 네. 이렇게요. 지금 주인공은 그 으르렁거리는 개 앞에서 너무나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따뜻한 말투로 나온 건가요? 차 마실래가 어떤 말투인지 너무 궁금한데. 약간 시크한 말투로. 차 마실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네네. 오두막에서 이 나온 여성. 뭔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진짜 심상치가 않은 네. 여성이에요. 네, 이분의 이름이 덜시 파이퍼입니다.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종교도 관습도 사회가 정해놓은 위계도 거침없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인물입니다. 쾌락은 범죄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타고난 권리지. 근데 그러면서도 낯선 소년에게 매일 밥을 해먹이고 잘 곳을 내어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요. 그렇죠. 처음 보는 소년인데도. 네. 로버트는 받은 걸 갚기 위해 정원 한 구석에 방치된 낡은 작업실을 고쳐주겠다고 이 덜시 파이퍼에게 제안을 하고 네. 그 대가로 매일 저녁 덜시가 건네는 책들을 읽으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시와 문학을 알아갑니다. 그냥 약간 낯선 은인이 나타나서 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덜시가 약간 뭐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읽으면서 사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이 흥미로운 건 네. 사실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아는 키다리 아저씨 서사는 보통 은인의 선의만 비추고 그 사람의 내면은 잘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덜시라는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네. 파고들면 들어갈수록 그녀 역시 아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죠. 로버트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덜시가 실은 스스로도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네. 낯선 소년에게 계속해서 밥을 해먹이고 소년은 그 집에서 뭔가 시와 문학을 처음 접하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덜시가 이제 그 소년에게 로버트에게 음식을 계속 내줄 테고 이 소년은 계속해서 뭔가 책을 만날 테고 음식과 그 시 언어들이 막 다가오는 그런 류의 소설이겠네요. 사실 이 배경이 전쟁 직후라서 네. 사람들이 되게 배고픈 시절인데 덜시의 식료품 저장실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네. 네, 와인과 치즈, 뭐 낯선 향신료로도 가득하고 막 물고기도 계속 매일 오고요. 저는 이 음식들이 그저 풍경이 아니라 결핍의 시절에도 기어이 나누고 맛보는 것으로 삶을 긍정하는 덜시라는 인물 그 자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덜시가 로버트에게 권하는 시와 문학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덜시가 로버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느낀 모든 감정은 너보다 앞선 다른 누군가가 느꼈던 거란다. 그게 바로 시란다. 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점을 일러주는 인류의 표현 방식이야. 이 대목을 읽으면서 결국 음식이든 시든 덜시가 로버트에게 건네는 것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소설은 결국 그 두 가지를 함께 배워가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냥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듣는데 이거 모든 사람의 그냥 꿈 아닌가요? 어딘가 갔는데 계속 맛있는 밥을 해줘요. 맞아요. 계속 맛있는 밥이 나오고 지금 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 심지어 막 시와 문학이 막 있어요. 여름 휴가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지금 뭐 그렇죠. 그야말로 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네, 그려주고 진짜.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감각하는데 음식과 시로 이걸 모든 걸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와 너무나 행복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그냥 여기서 소설이 그냥 딱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뭐가 네. 또 다 뒷이야기가 있는 거죠. 네. 자, 로버트가 지금 이제 이 작업실을 막 고쳐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창고가 이제 또 배경이 있는데 이 창고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면서요.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쭉 평화롭게 네. 이야기가 끝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창고에 비밀이 좀 있더라고요. 네, 로버트가 낡은 가구들을 치우다가
이 창고 구석에서 자물쇠로 채워진 여행 가방을 하나 발견하거든요. 네. 억지로 열어보니까 그 안에 타자기로 친 원고 뭉치가 있었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앞바다, 로미 란다우 지음. 네. 알고 보니 이 작업실은 사랑했던 여성인 독일 출신 시인 로미 란다우를 위해 덜시가 직접 지어준 공간이었어요. 네. 로미 란다우는 나치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한 시인이었는데 첫 시집으로 큰 성공을 거두다가 이후 조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다 1940년 봄에 이 앞바다에서 사라져버려요. 네. 그리고 로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로버트가 지금 여기서 발견했다는 거는 그 지금 로미 란다우의 미공개 시집 뭐 이런 거예요? 네, 딱 맞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밤마다 몰래 로미의 시를 따라 읽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읽을수록 시들이 점점 어둡고 절박해지고 뭔가 로미 란다우의 인생과 겹쳐지는 네.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마지막 시 제목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는데 로미가 사라지던 날의 비밀을 품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네. 그날 로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책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로미 란다우는 실존 인물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1912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1940년 4월 노스 요크셔 앞바다에서 실제로 자취를 감춘 시인입니다. 네.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이 인물을 작가가 소설 속에서 되살려낸 거죠. 뭔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유명한 시인은 지금 아닌 거죠. 이 네네. 어떤 비운의 어떤 시인을 또 이 작가가 이렇게 되살리는 거, 그런 또 이 이야기가 있군요. 그럼 이 덜시, 이 지금 이 집의 주인 덜시는 이 원고가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이제 로버트에게는 뭐 좀 숨긴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나요? 네네. 숨긴 건 아니고 네. 아마 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로버트가 덜시에게 묻습니다. 네. 왜 안 읽었냐고. 그러니까 덜시가 그 원고를 읽는다는 건 죽은 일을 되살려내는 일인데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쾌활하고 거침없게만 그려졌던 덜시는 사실 6년째 어떤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고 피해온 사람이었던 거죠. 로버트라는 낯선 소년이 나타나서 그 원고를 대신 읽고 하나씩 들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상실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네. 이 오두막에서의 여름은 로버트에게도 구원이었지만 네. 덜시에게도 구원이었고 어쩌면 로미 란다우에게도 그랬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로미 란다우의 시가 이 책에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요? 문장 자체들이? 네, 나와요. 어떤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가 되게 뭔가 읽었을 때 아주 크게 바로 뭐가 오는 거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점점 어두워지고 어두워진다? 네네네.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불행한 어떤 그 한 시인의 인생이 막 담겨 있는 건가요? 약간 저는 자화상 네네네. 같은 시들인데 네. 그게 친절하게 써 있진 그쵸. 않았고요. 않고, 네. 약간 추상화처럼 좀 네, 공들인 단어들과 함께 써 있었던 그런 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되게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시인의 그런 원고를 이 지금 덜시는 읽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네. 맞습니다. 네네.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네. 수가 없는 거고. 로버트는 이제 읽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 세 사람 로버트, 덜시, 로미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되죠? 로버트가 별채 보수 작업을 계속하던 중에 사실 유난히 헐거운 마룻바닥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미가 남긴 마지막 시의 한 구절이 어떤 비밀을 품고 덜시와 로버트를 그곳으로 이끄는데요. 네. 둘이 함께 판자를 뜯어내자 6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았던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가. 로미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아니 이게 곧 이제 영화로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 머릿속에 영상으로 확 그리고 있어요. 둘이 딱 이걸 뜯었는데 뭔가 이렇게 이제 해진 이렇게 낡아지고 있는 그 편지 봉투가 탁 나타났다. 와, 그 덜시와 지낸 이 한 계절을 통해서 지금 로버트라는 이 소년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로버트는 이 여름 동안 단순히 문학을 알게 되는 걸 넘어서 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노동과 수영으로 몸이 단단해지고 태어나 처음으로 또래에게 끌리기도 하고요. 네. 소설 속 문장을 빌리면 살아왔던 대로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고 로버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네. 탄광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자기 어떤 그 예상된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네요, 네, 결국은. 네, 맞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는 못하고 네. 안전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몇 달 만에 결국 사표를 내고 다시 덜씨에게 돌아오게 네. 됩니다. 그리고 덜씨가 권했던 대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로버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데 안 가요 라고 대학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랬던 소년이 그 문턱을 스스로 넘게 되는 네,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 영화 같은 이야기. 수평선 넘어 지금 이 시대에게 좀 더 많은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부커상 심사위원이자 소설가인 맥스 포터가 이 책에 이런 찬사를 보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이토록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찬 책을 쓴다는 건 급진적인 일이다. 저는 이 말이 이 소설의 진짜 힘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혐오와 냉소, 무관심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인데 네. 이 소설이 말하는 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나타나 나를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곁에도 어쩌면 그런 키다리 어른들이 있었을 텐데 네. 우리는 그들이 무언가를 베풀 때 그 이면의 고통까지는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나면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도 어딘가 기대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몇 분이 생각이 나기도 했었고요. 몇몇 분이나 생각이 났어요? 한두 막 여러 명이 생각이 나요? 그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나 봐요. 네. 김준서 편집자님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준서 편집자님이 너무 깊게 이 소설을 잘 해석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요. 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그래요. 네네. 면에서 되게 깊게 이 소설을 잘 읽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문턱을 넘게 된 이 탄광천 소년,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다뤄져요? 네, 소설은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노년이 된 로버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작가가 됩니다. 작가가 네. 돼요. 네. 그 탄광촌 이야기로 소설을 써서 성공을 거두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평생 소설을 쓰며 살아갑니다. 네. 하지만 매년 여름이면 덜씨의 그 오두막으로 돌아갑니다.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덜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노년의 로버트가 바로 그 작업실 책상에 앉아 덜씨와 로미를 떠올리며 글을 쓰는 모습이에요. 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다. 당신을 위해 이곳에 남겨둔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면 소설 전체가 결국 누군가에게 건네는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이제 오두막을 적과꿀이 흐르는 그 유토피아라고 얘기했는데 나에게도 이런 오두막 같은 은신처, 안락처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김준서 편집자님이 책을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낭독해 주신다면요. 네. 로버트가 처음 문학의 세계에 눈뜨는 장면을 네. 읽겠습니다. 네. 그날 저녁에는 수영을 하러 가지 않았다. 대신 존 클레어의 시들을 읽으며 밤을 났다. 덜씨가 내게 소개해준 모든 작품 중 가장 마음이 가는 시들이었다. 클레어의 작품 중 그의 방랑을 기록한 시들, 영국 골목길과 들판을 가로지르고 계절을 관철하며 일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면모가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때까지 나는 땅에서 노동하고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냄새 맡고 맛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의 여름 전까지 시는 상류층에게만 통용되는 비밀 암호였다.
그들이 그토록 즐겨 인용하는 라틴어만큼이나 불가해했다. 그건 노동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 가둬놓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나 같은 사람들은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들로 이루어진 닫힌 세계였다. 시는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비밀스러운 우주가 작업실에서 읽는 시들을 통해 매일 밤 내게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시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눈이 떠지는 그런 어떤 소년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네요. 자, 그럼 김보람 편집자님은 이제 이 책에 또 누구보다 더 애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도 이 문장은 꼭 소개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 어떤 타인에게 조건 없는 선의와 환대를 베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만 얼마나 값진 일일까를 그쵸,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덜시가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어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너 같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란다.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살기 좋고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해.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는 건 신도 아실 거다. 마음이 풍요로운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지. 그건 확실해. 내 요점은 바로 그거야, 로버트. 너는 오직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야 한단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지 말고. 이 문장을 꼽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아저씨 생각도 나고 이렇게 뭐 왜 한 시절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이런 서사는 항상 반복되고 있고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갈망들이 모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우리 김준서 편집자님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나타났어요? 어때요? 네. 저도 이 소설을 만들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있어요. 꽤 많기도 하지만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건 저 대학교 때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정보통계학과인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놀라셨죠? 문학과 굉장히 안 어울리는 과인데. 근데 그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국문과 수업을 계속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탁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과 쪽의 학생이 항상 제일 앞줄에 앉아서 국문과 수업을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그 교수님이 너는 문학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용기를 주셨는데 네. 진짜 그때부터 제가 책과 가까이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저를 이입해서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의 뭔가 이렇게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사람도 있지만 책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지나갔다면 한번 누군지 무엇인지 생각도 해보고 혹시 아직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귀인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들을 노래 또 한 곡 골라주시죠. 네. 네, 이번엔 덜시를 떠올리며 골라봤습니다. 네. 네, 마리안느 페이스풀의 As Tears Go By인데요. 1946년에 태어난 영국 가수예요. 이 곡은 1964년 17살의 페이스풀이 처음 불러 데뷔곡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재밌는 건 그녀가 수십 년이 지난 뒤 완전히 삭고 허스키해진 목소리로 이 곡을 다시 부릅니다. 네. 같은 노래인데 젊은 날의 청량함과 산전수전 다 겪은 뒤의 관록이 함께 담겨있는 셈이죠. 저는 그 두 버전의 간극이 꼭 덜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때는 로미오와 함께 유럽을 누비던 눈부신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상실을 오래도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가사에도 눈물이 흐르는 동안 이 순간들이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 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름하면 우리가 뭐 공포 스릴러, 막 괴담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영혼을 살찌우는 이런 책들 진짜 우리 두 편집자님들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자, 편집자의 방 스페셜 오늘은 한겨레 출판 김준서 편집자 그리고 다산북스 김보람 편집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마스의 마사시의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그리고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이 두 권 여러분들 내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준서 편집자님의 추천곡 마리안네 페이스풀의 As Tears Go By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It is the